안녕하세요. 꿈비의 책읽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애니메이션으로 함께했던 진짜 마지막 두둥님의 두 번째 작품 땔감 2편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합니다. 윤은길 작가의 서로 다른 내용의 3편의 땔감 중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아들 앞에서 청솔가지 도둑질을 해야 했던 아버지가 이 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는 결말이 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가 진하게 녹아있는 단편 소설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감동을 안겨주었던 두둥님의 두 번째 땔감은 전편보다 더욱더 정교한 인물 묘사와 석탄, 무게 화차, 기차, 선로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낭독은 역시 1년 전 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은 꿈비와 두둥을 아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이 되는 어둠의 시간과 소설 속에 진하게 흐르는 아픔을 절묘하게 그려낸 두둥님의 감동 애니메이션 세계로 지금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땔감 2 역군해로 숨어들던 첫날의 그 호된 떨림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철도경찰이 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 판이었다. 입환선 레일 위로 차갑게 내리쏟치는 탐조등 불기둥을 우회하여 자갈바탕을 기고 침묵과 침묵 사이를 건너뛸 때 마구잡이로 벌렁벌렁 노는 심장을 나로서는 다스릴 재간이 없었다. 너 엄마! 소리내지 마! 일행의 맨 앞에 있던 우리의 우두머리 길봉이가 갑자기 뒤처져 내게로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이를 갈아붙이는 소리를 했다. 아무런 소리도 낸 기억이 없었으므로 나는 곧바로 항의를 했다. 내가 언제? 이따가 갈 때 보자. 한 번만 더 소리냈다간 죽여. 길봉이는 내 눈앞에 주먹을 흔들어 보이면서 다시 낮게 이를 갈았다. 허리춤에 각기 자루 하나씩을 꿰차고 손에는 쇠갈고리를 쥔 채 땅바닥을 벅벅 기는 일행의 꽁무니를 따르는 동안 그런 일에 난생 처음인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정거장으로 석탄을 훔치러 갈 때만은 심장을 꺼내어 집에다 놔둘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너 임마 소리내지 말라니까. 석탄을 잔뜩 실은 무게화차 조금 못 미쳐 해서 나는 또 주의를 받았다. 이번에는 내 바로 앞을 기는 나보다도 한 살이나 덜 먹은 송근이란 녀석한테서였다. 그제야 나는 방금 울린 자갈 구르는 소리가 내 갈고리 끝에서 난 것임을 간신히 알아차렸다. 화차 그늘 속으로 뛰어든 다음부터는 녀석들의 행동이 갑자기 기민해지면서 배짱도 보통이 아니었다. 큰 녀석들은 화차 위로 기어오르고 작은 녀석들은 약간 틈이 벌어진 문을 찾아 갈고리를 쑤셔 넣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두머리 길봉이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화차 꼭대기까지 뽀르르 기어 올라가서 탄 더미에다 납작 배를 깔고는 욕심껏 자루 속에다 조개탄을 퍼담았다. 우선 제 것부터 후딱 채워 아래에서 받아내리게 하고는 남의 자루까지 떠맡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는 길봉이를 나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해서 나는 그 속에 뛰어들 엄두도 못 낸 채 다른 아이들이 땅바닥에 흘리는 거나 옆에서 간신히 주워 담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첫날 나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각자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자루를 채워 안전한 장소까지 운반한 다음에 길봉이가 왕초 자격으로 부하들 개개인에 대한 신임의 정도와 나이에 따른 능력의 개인차를 10분 참작하여 낱낱이 재분배해주는 형식인데 맨 꼴찌로 내 차례가 당하자 그는 석탄 대신 내 눈두덩을 불이 번쩍 일도록 후려 갈기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길봉이를 향한 존경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길봉이는 나를 패거리 속에 일체 끼워주지 않았다. 그가 나를 거부하는 한은 어쩔 도리 없는 일이었다. 그의 지휘와 보호 없이 나 혼자서 단독으로 석탄을 훔치러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하루속히 노여움이 풀려 전처럼 다시 그가 관대하게 대해주기만 바라면서 나는 기관차가 선로 위에 흘리고 간 나달의 석탄덩이나 코크스를 줍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도리밖에 없었다. 변함없는 충성을 보인 보람이 있어 마침내 나한테 재차 기회가 주어졌다. 첫날처럼 또 시끄럽게 굴거나 바보짓을 하는 날이면 내 입을 찢어도 좋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길봉이는 마지못해 나를 용납해 주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를 악물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차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내 솜씨는 눈에 띄게 달라져 갔다. 하루가 다르게 배짱도 두둑해졌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주리를 틀어대는 고문, 바로 그것이던 작업이 이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밀스런 쾌감을 만끽하는 진진한 모험으로 변했다. 일이 끝난 후에 내게 돌아오는 배당도 다른 녀석들이 시샘하고 선망할 정도로 많아졌다. 능력과 신뢰도에 따라 응분의 보상을 받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공평한 처사였다. 침착하고 그러면서도 약삭빠른 점에서 나를 덮어누를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길봉이 하나 정도였다. 그래서 사변 직전까지 나하고 같은 반이던 진권이가 제발 좀 끼워줄 수 없느냐고 길봉이한테 알랑방귀를 낄 때 신출내긴 위험하니까 곤란하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진권이는 결국 내 제의에 따라 만일의 경우 입을 찢어도 좋다는 맹세 끝에 가까스로 축에 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유난히도 안개가 자우룩한 밤이었다. 화물을 싣고 풀기 위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선로를 바꾸느라고 기관차들이 빽빽 거푸 기적을 뽑으며 푹푹거릴 때 내뻗는 무더기 하얀 증기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밤안개가 칙칙했다. 석탄을 떼뽀하기엔 아주 안성맞춤인 밤이었다. 우리들 사이의 도둑질은 달리 고상한 말로 떼뽀라고 불리고 있었다. 실탄을 장전한 가빈을 들고 섰다가 얼핏 수상쩍은 기척이라도 빛을 나치면 마구 허공을 향해 빵빵 쏴대는 신경질 투성이 철도경찰을 피하여 조개탄이 실린 무게화차로 접근하는 동안 진권이의 입은 내 수중에 맡겨졌다. 여차만 했다 하면 나는 달려들어 녀석의 주둥이를 찢어놓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진권이는
의외로 잘하는 편이었다. 화차 근처에 밭으로 다가갈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 선로 하나만 타넘고 나면 다음부터는 누워서 떡먹기였다. 그런데 이때 재수 온 붓게도 바로 귓가에서 철커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멀리서 수동으로 원격 조종되는 우리가 흔히 뽀인또라고 부르는 전철기가 휘꺼덕 젖혀지면서 끝이 뾰족한 가동 궤조가 본 궤조에 들러붙는 소리였다. 철커덕 소리와 거의 동시에 진권이란 녀석이 느닷없이 귀청이 째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기적 소리만큼이나 크고 긴 비명이어서 참으로 낭패스러운 순간이었다. 아가리 닥쳐, 개새끼야! 앞쪽에서 길봉이가 이를 갈았다. 넌마 소리 지르지 마! 나 역시 이를 갈았다. 그런데도 녀석은 비명을 그치지 않았다. 이런 병신 같은 자식! 주둥이를 닥치게 하려고 나는 녀석 옆으로 불불 기어갔다. 그러자 이때 길봉이가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소리쳤다. 오늘은 다 틀렸다. 튀자. 덩달아 나도 몸을 솟구치면서 이렇게 협박했다. 진권이 너 임마 이따가 죽는 줄 알아? 겨우 비명이 멎었다. 하지만 녀석은 다들 똥줄기 당기게 도망치는 판인데도 선로 위에 엎드린 채 죽은 듯이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비로소 의심이 부쩍 들었다. 어쩌면 벼란간에 울린 철커덕 소리에 혼이 달아나서 지른 비명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길봉이의 꽁무니를 쫓아 나는 정신없이 뛰고 있는 참이었다. 철조망에 뚫린 개구멍을 빠져나온 다음 뒤를 돌아다 봤으나 진권이는 끝내 따라오지 않았다. 멀리 북쪽에서 달무리처럼 뿌옇게 대를 두른 전조등을 밝힌 채 하행열차가 안개 속을 뚫고 덜커덩 덜커덩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들 귓전에서 철커덕 바뀐 선로를 타고 플랫폼으로 돌진할 것임을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진권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가 온통 발칵 뒤집혔다. 떨어져 있던 레일과 레일이 갑자기 들러붙어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그 틈바귀에 발목이 물린 진권이는 거기서 끝내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동네 어른들이 뒤늦게야 떼뭉쳐 정거장으로 달려가 봤으나 진권이는 하행열차가 통과한 뒷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진권이는 이미 없어졌으면서도 그 주변에 널려 있었고 주변에 있으면서도 실상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 그날 밤이 늦도록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를 때렸다. 회초리를 일단 내렸다가 다시 드는 그 사이사이에 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골백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놈아, 누가 너더러 도둑질하는 자리 따로 댕기라고 시키드냐? 너 애비가 시키디야, 너 애미가 시키디야. 그러다가 아버지는 막판에 가서 회초리를 내 손에 건네주고는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돌돌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소리 한마디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